아, 이거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나는데 제가 87년도에 네. 처음 뵀는데 87년에 그 네. 민주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학생이었죠, 학생. 학생. 예, 연세대학교에서 강연이 있다고 그래서 네. 가서 이제 들으러 갔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강당이 꽉 차서 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장충당 연설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연단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네.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네. 꼭 우리 큰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가 이리 갔고요. 전라도 사투리 딱 쓰는데 엄청 친근감이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쫙 납니다. 이거 보니까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3분에 한 번씩 대중을 웃겨야 된다. 그래야 좋은 연설이다. 정치인은. 대중이 정치인은 대중이 웃지 않으면 그건 좋은 연설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여간 웃겨라. 처음 대통령 후보가 되셔갖고 네. 그 이제 회고록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진 않았을 거야 아마 그 뒷얘기인데 네.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예. 어떤 얘기 좀 그 해주세요. 막 그 좀 화려하게 이렇게 쫙 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유 여사가 네. 아이 왜 뭐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 아니라고 이거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70년대에 그때의 아이돌이었죠. 사실상. 정치 아이돌. 정치 아이돌. 예. 그 대중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는 맞아요. 그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YS, DJ, 박근혜, 뭐 이준석, 네. 요새는 한동훈도 그런가요? 이재명 뭐 이런 분들 네. 몇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대중동원력이 그렇게 뭐 뛰어난 정치인들, 중요하죠. 그렇죠. 예.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BTS만 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반드시 팬이 좀 있어야 끝내주죠. 된다. 저 87년도에 보라매 공원 100만 그 유세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시면 이야. 역사의 많이 따라다니셨네. 네? 많이 따라다니셨어. 아니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운동하면서 또 뭐 비판적 지지 뭐 이러고 하면서 다녔고 개혁신당까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예? 많이 가셨어요. 제가 가셨어. 한 바퀴 돌아서 지금 반 다시 왔어요. 한 바퀴 돌아서 반 다시 왔어.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기리의 김대중 영화도 굉장히 그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말에 넷플릭스 이런 데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특히 그 제가 얼마 전에 장을 갔는데 어느 내외가 야,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우리 국산 먹자. 네. 맥주? 아니 그 뭘 사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정치 뉴스를 보면 오로지 막 친일 문제가 계속 막 독립기념관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친일 논란이 있으니까 과거에 국민들 민중들이 의병을 조직해서 항일운동 하듯이 일반 마트에 오는 시민들은 야 그래도 국산 먹어야지 우리나라 사랑해야지 이런 애국주의가 이게 뭐 국뽕 이런 건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런 게 스스로 발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친일이 심하니까 이건 좀 뭔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세를 꺼놨어요. 암약하는 세력이 암약하는, 데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까 아니, DJ의 유머 얘기하셨는데 저는 되게 유머를 섞은 정치인은 DJ 이후에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정치인이 좋은 연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그 8.15 경축사도 그렇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그렇고 가르고 평가르고 암약 세력이 있다라고 단정짓고 뭐 이런 부분이어서 아니 싸우라고 나쁜 정치인인가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죠. 아니 저는 이렇게 막 계속 싸우라고 요구하는 대통령 처음 봤어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싸워야 된다. 투쟁가셨나? 아니 본인이 검사여서 네. 검사는 수사를 하는데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머릿속에 있는 아니 왜냐하면 상대를 악마화해서 그 악마를 대상으로 싸우게 만드는 그래야 본인의 기본적인 지지표라도 지킬 수 있는 뭐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대통령을 하셔야죠. 왜 이러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싸우라고 하니까 이젠 좀 지쳐요. 그만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25일 날 만난다고 하니까 네. 한 줄기 빛처럼 이번에 좀 뭔가 되는 국회를 만들어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바로 결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둘이 원하거든요.
왜 원합니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우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한 갈등 기류가 있잖아요. 네. 인사 문제든 아니면 뭐 사면 관련이든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나서서 어떤 뭐 심한 대결 국면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본인의 협력군을 찾아야 되는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자 이재명과 한동훈이 만나면 투샷으로 그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윤석열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네.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여권의 대표로 월요일 아침 신문에 모든 조간에 나서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고 합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여야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라지는 그림을 한동훈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일극 체제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당내외 비판이 많아요. 이른바 정치력을 좀 입증해야 되는 발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네. 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몰라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과거에 보면 여야 대표 회담을 했단 말이죠. 회담 제의를 딱 했는데 바로 왔다 이거죠.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이 됐다. 그래서 당연히 빨리 하고 싶죠. 네. 이번 주 넘기지 말고 원래는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뭐 일요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이해관계들이 맞아서 하게 됐지만 네. 이양하는 거. 네. 양당 대표가 정말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대결 정치로부터 네. 그래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좀 합의상을 좀 만들어내고 네네. 그래 국회가 저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좀 생각이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아니 정치 수준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년에 AI 시대에 지금 막 다른 나라들 다 뭐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해가지고 뭘로 미래에 뭘로 먹고 살 거야. 반도체를 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뭐가 있는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해방 정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일 그거 너무 퇴행적이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 그만 좀 얘기해라 진짜. 국민들이 이제 됐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당장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막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영업자 대출 문제, 뭐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TMF 문제 뭐 등등 해서 도처에 지금 심각한 폭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다. 내용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청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그 전기세를 뭐 감면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격차 해소에 대한 특위 자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조세, 세제 개편, 그리고 이제 신성장, 산업 육성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 지방 소멸,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제 자체는 굉장히 건설적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이게 양측의 중도층 잡기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네. 그래서 한동훈 양도 그동안 보수 정권은 파이를 키우는 거에는 상당히 중점을 뒀는데 네네. 이제는 파이도 키워야 되지만 격차 해소 문제 너무 심각하다. 이거를 줄이는 심지어 특위까지 구성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대안을 내겠다라고 선언한 건 전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일기체계 때 저는 본인의 장기를 100% 발휘하시진 못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능력, 행정력, 그리고 돌파력 이런 게 성남시장부터 이 경기도지사까지 왔을 때 굉장히 국민들한테 각인됐던 여러 가지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당대표로서의 이재명 이 대표는 이런 부분이 각인이 확
되는 거는 비교적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 앞에 이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대선가도고 네. 오늘 한 조간에서도 대선팀을 꾸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인선을 한 부분 네네네. 관련해서 그렇다면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성과를 일단 당원 당규에 기본소득을 넣었지만 이게 또 다른 외연 확장과 금투세 유예와 또 막 상치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정치는 현실이니까요. 정책도 효능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기조는 흔들리지 않게 가져가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책 효능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민주당 힘만으로 되느냐. 대통령이 다 법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뭔가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두 정치인 앞에 놓인 어떤 숙제인 거고 과제인 거고 선배님 말씀 주신 대로 이해관계가 그런 점에서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안한 게 또 이게 중심에서 멀어지면 또 윤 대통령이 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빠질 수 없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 그게 이제 원래 여야 네. 대표회담이 실질적인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회담이냐라는 네. 그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윤한 갈등 구조에 있는 거지 네네네. 화합 구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다 여당 내에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네. 그다음에 뭔가 합의점을 가지고 만나면 힘을 갖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내 친윤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네. 합의해 줄 일은 없거든요. 그럼 너도 나가서 해봐. 이럴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사진 찍고 그림을 만드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어허. 실질적인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에는 예.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 이거죠. 한동훈 대표. 예. 단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한동훈이 움직이면 민주당과 합의하면 될 수는 있어요. 왜? 200석이 넘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의석이 몇 석인 거예요? 최한 20석은 되지 않겠어요? 최하 20석. 예. 20석은 되겠죠.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친한계라고 표시된 의원 언론에 나온 게 17명이었으니까 네, 네, 네. 지금 당대표 됐으니 예. 한 3명 뭐 불렀을까? 임명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예. 예. 한 20명 정도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결정적인 타임에 예. 3분의 1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예. 거기서 한동훈의 힘이 있는 거죠. 다른 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평상시에 예. 그 당내 숫자 싸움을 하면 밀릴 거예요. 아마. 예, 예. 의원 숫자에서 밀리겠지만 위기 상황과 결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상황, 네. 3분의 1을 넘겨야 될 상황에서는 네. 한동훈이 키맨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조선일보인가 어느 신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여권의 원로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품평을 한 기사 어디 신문인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머리는 검증이 됐다. 애 똑똑한 것 같아. 그런데 가슴이 검증이 필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가슴을 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는 한다르크, 추다르크는 들어봤는데 한다르크는 또 처음이에요. 한다르크가 돼달라 뭐 이런 당부도 있었다는 거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집단 게으름, 나태주의 이런 거를 좀 배격해야 된다 이런 이제 원로들의 조언이 있었다는데 왜 가슴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원로 정치인들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 뭐 제목으로도 나왔고 워딩도 예. 머리는 검증됐지만 가슴은 예. 검증이 필요하다. 예.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예. 그러니까 각계 전투에서는 막 이기려 들고 지고 싶어하지 않고 예.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예. 특히 말싸움에서. 저는 예. 지난 그 대표 경선할 때 저 나경원 대표하고 그 지금 원로들이 하는 얘기를 예? 챙겨 들어야 돼. 너는 정치를 모르잖아. 정치 좀 배워라. 이 소리거든. 그 얘기예요. 예. 예. 넌 정치를 몰라.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예. 애석해하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1번이거든요. 네. 그 가슴을 검증해야 된다. 예. 이 얘기는 너는 정치를 모르잖아. 더 배워. 배워. 이 소리거든요. 예. 신문 읽고 예. 그다음에 언론 읽고 예. 그걸 논리 구성하는 예. 니만큼 머리 좋은 사람은 많다. 이 소리죠. 예.
그걸 액면대로 받아들여서 가슴을 검증한다 생각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네, 걸 네, 그렇죠. 왜냐면 예. 정치인은 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가슴이 일단 없어 보이고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유흥수 전 주일대사가 한 대표의 머리는 검증이 됐지만 가슴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한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가슴으로 다가가고 가슴으로 대화해야 된다. 한 참석자는 당대표는 말이 앞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지면서 이기는 방법을 네. 강구해달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딱 하셨네. 예. 아니 그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약자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분이. 평생 갑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평생 갑이었는데. 평생 갑이고 뭐. 더군다나 또 결혼도 갑으로 했더만 보니까 갑 집안하고 있어. 좋은 집. 진영구 검사장 네. 부인이 예. 딸이잖아요. 그렇죠. 예, 진은정 검사. 장인이 진영구죠. 네, 진영구 검사장이고. 네. 진은정 변호사. 예, 그분은 지금 김앤장에 김앤장에 있고. 있고. 제가 좀 그러니까 몇 그래서 가지 사실은 대부분 그 공직을 그러니까 검사로 했고 그다음에 임명직으로 했고 심지어 정치권에 들어올 때도 임명직 비대위원장으로 왔고 네, 선출직은 처음 해봤는데 네, 그것도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판을 깔아줘서 문자로 다 깔아줘서 네. 결국은 쉽게 됐는데 네. 진정한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재보궐선거에 한번 나가보셔요. 네. 본인이. 특히 수도권에 수도권. 험지라고 예. 하는 곳에 네. 나가서 당선돼 돌아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예. 네, 한동훈 이분이 정치인에 대해서. 그 예컨대 서울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뭐 강북 뭐 이런 데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돼서 오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지도자급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 지점도 있어요. 네. 함부로 꺾지 않습니다. 예. 키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두려우면 못 나가거든요.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셔서 직접 본인이 득표하면서 예. 지하철 가서 인사도 해보고 예? 예. 그다음에 명함도 줘보시고 예. 시장 가서 본인 득표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악수도 하고 다녀보시고 시장은 많이 갔잖아요. 생닭도 사고. 그건요 네. 상당 부분 연출일 수 있죠. 연출. 예. 그다음에 자기 원래 좋아하던 분들이 많이 전국에서 결집해서 예. 박수치고 막 분위기 만들어놓는 상황에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보세요. 조용히 자기하고 예. 한 명만 딱 데리고 한번 시장을 돌아봐라. 가보시라고. 예. 느낌이 다를걸요. 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특히 오후 3시, 4시 네. 시장에 가면 음. 보수층이 주로 지지하는 층이 네.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영업자 많고 네, 네, 네. 예? 음. 주부 많고 네. 그럼 당연히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회사에 가 있거든. 30, 40대. 직장인들이 많고 학생들 대부분 학교가 있고. 네. 그럼 지역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7, 80%가 보수 지지층이 많아요. 네. 그럼 당연히 환호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거 환호하고 일부러 3시, 예. 오후 3시에 난리 나는 거기만 선거운동 할 때 내가 한동훈 대표가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 인사했다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못 봤어요. 예. 그 뉴스 못 봤어요. 예. 네, 지하철 출근 인사는 한 못본것 번인가 같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해보셔야지. 네. 해보시고 쌩쌩쌩 하는 바람을 좀 느껴봐야지. 그러니까. 쎄하는 바람, 쎄하다 이런 제가 거 좀 느껴봐야 지금 된다. 그 지하철에서 명함 뭐 얘기하시는 네. 한 정치인이 네. 자기가 명함을 나눠주는데 그걸 사람들이 눈앞에서 버리고 찢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네.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주섬주섬 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모멸감은 한 번도 감내할 용기를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버리셨습니까? 지금요? 지금 뿌리셨습니까? 그 이유를 좀 논리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남의 거 그렇게 함부로 벌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를 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냐.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서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는 선의 훈안 쉬운 거부터 좀 풀어라. 그러니까 민생 법안들 비정치적인 법안들부터 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음 의제로 또 밀어서
나눠서 또 해라. 이렇게 해서 좀 쉬운 것부터 풀어가라. 좀 풀리는 술술 풀리는 정치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정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공감이 돼요. 예, 어떤 것들을 좀 우선 합의해야 된다고 아마 보십니까? 최상병 특검을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가 던졌지만 네. 그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 민주당도 잘 알죠. 네. 지금 막 사실상 치받고 막 이렇게 좀 갈등이 있는데 이것부터 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네. 그렇다면 정말 이제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오늘도 한 언론에서 이제 딱 정리를 했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드리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이 격차 해소 위원회 뭐 이런 것도 발족하면서 국민의힘도 선별적 지원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별적 지원 이게 전체에 대해서 다 1인 25만 원이 안 된다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까지 행사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제 너무 어렵고 자영업자 정말 폐업률도 높고 이런 가계대출도 너무 심각해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가 올해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만 91조가 넘는다고 하죠. 네. 우체국 보험 금액도 끌어다 써서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왜냐하면 시장이 얼어붙어서 세수가 아예 안 거친다는 진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융통이 되도록 특정 계층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저희가 또 과거에 이걸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도 선별 지원을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이게 다 시간이다 비용이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축적이 어쨌든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여야가 이게 또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좁히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투세와 25만 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25만 원과 관련해서 제가 국민의힘 쪽 취재해보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사실 한동훈 대표도 25만 원은 좀 우리도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가 깨갱했다라는 후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인데 당 내부의 기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면 보이콧 이런.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거예요? 그 25만 원 전 국민에게 주는 부분이 한 13조 정도 되는데 네네네.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 25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최태원 회장한테 25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가야 되는 네. 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국민의힘도 그럼 결국은 선별 지원인데 그게 이제 전 국민의 몇 %까지 갈 네. 거냐, 이건 논의의 대상이 되겠죠. 예. 예? 근데 저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 별 의미 없는 사람들한테 25만 원 줄 필요가 없어요. 국고 낭비에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전체한테 무조건 다 줘야 된다. 이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결정이 뭐 70%인지 60%인지 50%인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걸 열어놓고 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 필요로 한 사람에게는 줘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것이 경기에 선순환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예. 당연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줘야죠. 그렇죠. 예? 그게 정책적 결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효불급하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예.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줘야 되냐? 네.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뭐 논쟁이 필요한 대목인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돈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세금 형태로 또 내니까, 어쨌든 뭐 세금도 내고 또 돌려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돼야 이게 세금 내는 맛도 있는 거다. 누구 순방 가는 데만 쓰이면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제 제가 한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연히 들렀다면서 지역구 사무실을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대체 그 25만 원 그거 하나 왜 못하는 거냐면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막 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했더니 막 이것만이라도 있으면 시장에 숨통이 트일 텐데 그래도 좀 그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거 정도는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뭐 하는 거냐라고 엄청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 국민 25만 원 부분 네. 그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줘야 된다 이거하고 네. 선별적으로 어느 몇 %까지 네. 갈 수 있냐, 예. 이건 난 논쟁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네네. 그 필요한 부분에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하니 네. 그게 13조 원이나 되는데 예.
그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뭐 이재용한테 25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당정이 그 오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온누리 상품권, 이거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5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약자복지 측면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의과대학 안에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개소 수도 확대하겠다. 그러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된다.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네. 다 사실 네. 기조는 아니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에서는 이걸 매입하고 이런 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기 임대를 하는 그러니까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뭐 매입을 한다 이런 건 다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돈과 관련해서 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인용했던 수치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코로나 때 너무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미국은 본인들 전체 GDP의 16%를 돈을 쏟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는 3%대인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큰 격차가 있고 돈 푸는 거에 너무 전전긍긍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다 이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이 기획재정부나 이런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데 거기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진작에 어쨌든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거를 지금 뭐 전세주택 매입하겠다라고 온누리 상품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쓰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디스카운트가 네. 되고 싸게 살 수 있고 그 시장 경제도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좀 선순환하는 건데 이게 기존은 민주당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본인들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하는 건 좀 비겁하다 정책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뭐 민생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한동훈 대표의 기조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정 그 협의를 통해서 이런 안을 내놓는데 뭐 등등과 관련해서 뭐 일요일 날 있을 그 여야 회동에서 관련된 논의가 뭐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상당히 저는 그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네. 야당 대표하고의 회담을 앞두고 고위 당정에서 네. 이런저런 결정들을 좀 해 나가는 게 야당에게도 네. 민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협의를 좀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논의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른바 비쟁점,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분야에 네.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못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없잖아요. 예. 특히 이제 민생과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는 뭐 좀 합의점을 많이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 R&D든 뭐 정부가 쏟을 수 있는 네. 이런 많은 재원들을 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투자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미래 먹거리에 좀 다가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지점들이라든지 지금 뭐 세계는 반도체 전쟁이니까 이 반도체에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계획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첫 발도 못 딛는 게 많아요. 용인에 300조 투자하겠다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삼성도 안 내놓고. 예.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왜냐하면 1개월, 2개월, 1년, 2년 늦어지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계획만 세워놓고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일을 좀 따박따박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일을 따박따박 하지 않고 엉뚱한데 민생보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저렇게 날마다 전쟁만 선포를 국민들한테 막 투쟁을 주문하시니까 국민들은 너무 피로한 뭐 일본이 사과를 너무 많이 해서 피로함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 피로감이 좀 있다.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